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유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이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연출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리터 20호를 들고 왔는데요. 2019년 10월 11호에 실린 소설들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희 단편 소설 중에는 편혜영 작가의 리코더를 살펴볼 거고요. 플래시픽션은 조예은의 할로우 키즈와 김세희의 집으로 이 두 작품을 살펴볼 건데요. 네. 먼저 리터 소개부터 영희님이 네. 리터는 이제 저희 요소야에서도 꽤 친숙하게 소개를 해드린 문예지이고 네. 이번에 들고 온 거는 노란색이 인상적인 네. 20호입니다. 네. 그 커버 스토리는 노키즈하고 물음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앞에 서유인 편집장이 쓴 들어가는 글 에디터 노트도 그렇고 네. 노키즈 존 혹은 노키즈라는 말 자체에 의한 그 물음표를 달아보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노키즈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네. 던져볼 수 있는 질문들이나 살펴볼 수 있는 관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번 호에는 좀 실려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플래시픽션에는 김혜지, 서장원, 조혜은, 김세희 작가의 네. 짧은 이제 소설이 실려 있고요. 이 중에 저희가 조혜은, 김세희 작가의 네. 작품을 잠시 후에 조금 더 소개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슈 코너에는 최지훈, 고우연, 신수진 등 이제 각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네, 분들이 네. 이 커버 스토리에 맞춘 글들을 좀 실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리뷰 코너에서는 이제 항상 좀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좀 일반 독자로서 대중적으로 읽어볼 만한 흥미로운 책들 이제 소설도 있고 시집도 있고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인터뷰 코너에서는 배우 이윤지, 그 다음에 소설가 윤희영 작가 그리고 특별한 코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치마만다 은고지 아디치의 작가를 정세랑 작가가 인터뷰를 해서 네. 쓰는 존재 인터뷰 코너는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픽션에는 강성은 시인인데 이제 소설을 네. 얼마 전에도 발표를 했고 이번에도 아마 2번째 소설 네. 발표인 것 같아요. 강성은 시인이 여름휴가라는 단편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편혜영의 리코더, 엘리 스미스 가을이라는 책으로 네. 네, 알려져 있는 국내에 소개가 된 엘리 스미스 작가가 단편사실이라는 좀 독특한 제목의 네. 단편을 실었고요. 예전에 책에 아마 실린 거를 여기서 번역해서 실은 거죠? 네, 조금, 신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래전에 발표를, 네. 오래전 아니고 몇 년 전에 발표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코너에는 김소형, 김현덕, 박시하, 임경섭, 정급별 시인이 시를 실었습니다. 네. 그리고 에세이 코너에는 이제 새로 시작된 에세이 코너도 있고 연재도 있고 네. 기존의 분들이 이어서 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표지가 일단 너무 예뻐가지고 네, 네 저도 근데 약간 알록달록 개나리 색깔인데 커버 스토리가 노키즈여서 네 맞아요. 네 일부러 이 색깔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너무 그 노키즈라는 단어에 대해 요즘에 사실 대부분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네. 있거나 그럼에도 이제 수긍할 수밖에 없다라고 석연치 않지만 네. 동의를 표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거를 보고 노키즈에 대한 이야기인가 했는데 물음표가 있는 걸 보고 네. 아 이런 것도 되게 섬세하게 잘 커버 스토리로 정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노란 색깔 자체도 네. 너무 이 문제를 심각하지 않게 보는 네. 그런 네. 것도 좀 의도가 됐으려나 싶긴 하더라고요. 네, 리터는 되게 커버 스토리 잘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편혜영 작가 단편 소설부터 먼저 만나볼 텐데요. 제목이 리코더예요. 네. 저희 둘 다 이 소설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고 골랐는데요. 제가 줄거리를 그럼 간단하게 네.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이 소설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사람이 납치를 당한 상황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소설이 전개가 되는데요. 근데 결국은 납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어쨌든 초반에는 수호라는 어떤 아마도 40대? 한 초반 정도? 4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를 어떤 두 남자가 납치를 한 정황이 발견이 됐고 그 정황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하면서 뭐 수호랑 그때 당시에 같이 살고 있던 친구 무영이라는 사람과 수호가 같이 회사를 다녔던 회사의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탐문 수사를 하면서 수호의 어떤 과거나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무영에 대한 과거 그리고 결국은 수호가 납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해서 두 남자에게 납치를 당한 것처럼 약간 꾸며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냥 사라진 걸로 결국은 결론이 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수호와 무영의 관계나 수호와 무영이 과거에 함께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포커스해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이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데 수호랑 무영이 함께 겪은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둘은 고등학교 일단 동창이고 경기도의 한 수련장에 고등학교 시절에 극기훈련을 갔었어요. 근데 레크레이션 후에 학급별로 이제 3명이 남아서 강당에서 정리를 하는데 수호와 무영과 뭐 다른 한 명이 이제 그 반에서는 남았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청소를 하는 도중에 강당 지붕이 무너져서 건물이 주저앉으면서 무영은 다행히 빠져나왔고 수호는 콘크리트 더미에 깔렸지만 다행히 구조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같은 반 친구는 사망을 한 그런 사건들을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납치 사건에 대한 수사 쪽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수호와 무영의 그런 과거와 그런 일들을 겪고 난 지금의 그 두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 소설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금 묘한 톤으로 전개가 돼서 이게 정말 납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으로 이제 전개가 되기도 하고 수호가 왜 그렇게 납치됐을까에 대한 이유를 추측을 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직장에서 있었던 좀 수호가 어떤 실책이라고 해야 되나? 과실을 해서 벌어진 안 좋은 사건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고 그에 대해 조금 마음이 좋지 않은 유족이 혹시 이렇게 데려갔으려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좀 시종 어둡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소설을. 근데 대신에 무영과 수호가 같이 살게 되는 상황이나 같이 생활하는 거에 대해 되게 단편 나오는 장면들은 또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호가 어느 날 사라진 다음에 남은 그리고 무영과 세준이라는 또 다른 친구의 대화 이런 거에서는 저도 사실 소설을 끝까지 읽었는데 수호가 결국에는 왜 사라졌을까에 대해서는 뾰족하게 답을 내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어떻게 조금 주요하게 등장하는 후딘이라는 뭐 마술사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사람의 존재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에 대해서 어떤 빗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들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끝까지 읽었을 때는 약간의 셈으로 남긴 했어요. 근데 그 느낌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든 어떤 이유로든 사라지게 됐을 때 여기서도 이제 소설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길지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좀 기억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던져주고 있어서 이 소설이 끝나고 나서도 이 소설이 끝난 후에 나한테 무엇이 어떤 인상으로 남았는지를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그 납치 사건에 대한 수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설에 대한 흥미를 독자에게 주는 점에서 저는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잘 쓴다 라고 생각한 이유가 납치로 시작했는데 결국 이야기의 끝이 사라진 친구를 이해하는 과정에 대한 스스로 이야기로 사라져 버린 걸로 추측되는? 넘어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이런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가 저는 좀 놀랍고 부럽고 감탄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어쨌든 그 반에서 한 명은 죽고 그 둘은 살아남았잖아요. 어떤 그 살아남은 자의
공통된 고통이나 죄책감이나 어떤 그런 무게 같은 것을 지고 있었던 두 사람이 뭐 10대 후반 이후로는 교류를 하지 않다가 40대에 우연히 네. 뭐 그중에 이제 무영이라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결국 이제 수호의 집에 새들어 살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함께 동거를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어떤 그 옛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죠. 하지 않지만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나누고 이해할 듯 말 듯 서로 그렇게 지내다가 한 친구가 사라지면서 남은 친구가 그 한 친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둘의 관계와 그 둘에게 남겨진 숙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는 그 이야기 자체가 저한테는 좀 흥미있기도 했고요. 네. 수호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저도 생각했는데 저는 그 수호가 직장을 다닐 때 뭐 아까 실책 정도라고 네. 말씀하셨던 그 사건 때문인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호가 예전에 했던 일이 감리회사라고 어떤 건물의 안전점검 같은 것을 해서 등급을 매기는 건데 특별하게 그 수리나 뭐 보수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평점을 매겼던 그 건물에 어떤 벽돌이 떨어지면서 아래쪽에 있던 미화원이 사망을 했는데요. 저는 수호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고등학교 때 자신이 겪었던 그 사고를 다시 만났던 게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영을 들인 것도 저는 그것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아무리 무영이 뭐 상황이 좋지가 않고 수호에게 빈방이 있었다고 해도 저는 수호가 저의 과장된 추측일 수도 있는데 과한 추측일 수도 있는데 수호가 마지막으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던 사람이 혹시 무영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무영은 그런 이야기를 이해를 해주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그 제가 궁금했던 거는 사라진 건 사라진 건데 네. 자기를 납치당한 것처럼 꾸며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수호가 무영에게 집이나 공간,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를 남겨주고 싶어서 그걸 근데 굉장히 무영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여기에 계속 살아도 좋다라는 뜻을 위해 이렇게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하면서까지 스스로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법을 부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비교가 되잖아요. 네네. 후딘이라는 사라지는 마법을 하는 유명 마술사의 이야기를 등장을 시키면서 이 사람이 죽게 되고 나서 죽을 때 남긴 말이 1년 후에 자기가 돌아오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다면 만약에 돌아와서 어떤 말을 남길 거고 그러면 강신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기록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고 죽었는데 아무도 그 말을 결국 들은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전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강신술의 허무맹랑함을 좀 드러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에피소드에 있는데 이거랑 계속 이제 그럼 왜 그 납치 그러니까 그 심부름센터에 굉장히 세세한 요청사항을 남겨서 자기의 어떤 정황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CCTV를 보면서 어떤 말을 입모양으로 밖엔 추측을 못하지만 남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그러면 정말 다 무영을 위한 거였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한데 사람이 그렇게 그냥 잠적을 할 수도 있긴 있잖아요. 물론 그러면 가족들이 찾아와서 뭐 집을 처분한다거나 그럴 순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이렇게 납치된 후에도 아마 무영에겐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수사 중인 상태로 두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에 왜 그렇게 위장을 해서 사라진 것처럼 해야 했을까라는 거에도 좀 완전히 이렇게 뭔가 떠오르는 건 없더라고요. 그냥 추측으로는 그 자기의 과거 사고에 대한 거에 대한 영향, 현재에 있었던 일과 그리고 무영에 대한 것, 그리고 자기한테 어쨌든 후딘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죽은 친구가 남긴 말의 이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싶은데 수호라는 캐릭터가
앞에 그 사고 이후에도 굉장히 자기를 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계속 그랬던 걸로 보아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가 좀 더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도 이렇게까지 납치당하는 것처럼 꾸민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실종돼도 무영에게 집을 줄 수 있지 않나요? 기록을 남길 수도 네. 있잖아. 네. 그리고 굳이 막 무영에게 집을 주려고 수호가 그렇죠. 무영을 불러들인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네. 사라지면 그 직장 전 사람들도 곤란해지고 무영도 곤란해지잖아요. 무영도 곤란해지고 그 유가족도 곤란해질 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어떤 괴로움 때문에 뭐 복수심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이런 행동으로 표현을 한 건지 조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혼자 생각해 볼 수는 있었는데 네. 뾰족하게 남는 건 없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소설이 더 재밌고 읽고 났을 때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죽은 사람이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왜 저는 이거 물어봤잖아요. 네. 제가 주영님한테. 근데 네. 제목 왜 리코더인지 저 모르겠다고 네, 했더니 네. 바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해도 되겠죠? 이 리코더가 이 수호가 그 고등학교 때 사고를 당하면서 콘크리트 더미에 깔렸는데 수호랑 또 다른 그 학급 친구 한 명이 같이 깔려 있었고 그 둘이 뭐 견뎌야 되니까 콘크리트 안에서 버텨야 되니까 무서운 상황에서 그럼 우리 끝말잇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벽을 사이에 두고 친구가 끝말잇기를 했는데 차례가 여러 번 바뀌었고 네. 수호가 더로 시작하는 낱말을 말할 차례였다 해서 네. 수호가 더듬이라고 위기를 넘겨서 기분 좋게 얘기했는데 이제 친구가 계속 말이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치사하게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라고 불안한 마음에 수호가 재촉했는데 그 순간 이제 구조를 버리는 소리가 나서 네. 친구의 그 대답은 영영 듣지 못한 거고 결국 그 친구는 죽은 게 되니까 네.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남긴 말은 더로 끝나는 낱말이고 수호가 그 친구에게 남긴 마지막 말 아마도 친구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말도 항아리 아니면 더듬이 뭐 더러운 세상 이런 거니까 그래서 아마 수영이 그 친구에 대해서 차라리 이름을 부를 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자기의 이름일 거니까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거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수호한테는 그 순간이 엄청나게 자기 삶에서의 커다란 하나의 네. 어떤 무게감을 가진 트라우마였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도 나오듯이 어떤 말은 서로에게만 할 수 있었다. 무영과 수호가 수호는 구조되기 직전까지 무너진 콘크리트 벽을 사이에 둔 친구와 끝말잇기를 했다는 것을 무영에게만 말했다. 네. 그러니까 둘은 어쨌든 친하진 않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유일한 친구가 된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르게 다가오는 말 중에 하나도 운이 좋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수호가 이제 실종이 돼서 세준이라는 그 나머지 다른 친구가 뭐 수호 소식 뭐 들은 적이 있냐, 뭐 수호 소식을 왜 너한테 전하겠냐, 니네는 안 친한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호는 운이 좋아. 너도 알잖아.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운이 좋다는 말이 무영도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휩싸이는데 무영도 그런 말을 들었었죠. 네. 근데 그 운이 좋다는 말이 그 사고 현장에서 고등학교 때 살아남았다는 그 네. 이야기인데 그것이 단순히 진짜 무슨 뭐 로또에 당첨됐다거나 네. 뭐 사업이 성공했다거나 그런 식의 운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은 거기서 사망을 하고 생명을 잃었는데 그 둘만 빠져나왔다는 네. 그 상황을 운이 좋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거나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맞아요. 네, 그 말을 듣는 수호나 무영은 되게 참담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되게 짧은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에 네. 등장하는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뭔가 네.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게 되는 일들이어서 납치도 그렇고 소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도 그렇고 네. 고등학교 때 겪은 일도 그렇고 무영의 개인적인 사정도 그렇고 그리고 세준이라는 친구와의 대화도 그렇고 네. 되게 다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지는 이야기들이기도 하고 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야기들이기도 해서 되게 다 읽고 났을 때 뭔가 정확히 해석할 수 없지만 탁월하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살아남은 자들의 그 고통을 공유하는 두 남자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이런 서사 안에서 이렇게 전개될 수도 있구나. 뭐 서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의 구조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둘의 정서 같은 것도 되게 40대 남자의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40대 남자도 어떤 좀 무뚝뚝하고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어떤 삶에서 조금 지친 그 두 사람이 그리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같이 어떤 아픔을 공유하는 그거를 그 정서가 되게 담담하면서도 잘 절제된 채 그러면서도 여전히 슬픔을 되게 잘 전달하고 있는 그렇게 전개가 돼서 그런 지점도 저는 좀 뛰어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인물들로 느껴지면서도 그려지는 관계가 조금 요즘 소설에서는 보기 오히려 어려웠던 그러니까 어떤 뭐 사랑이나 우정이나 그런 짙은 감정 뭐 애증이나 증오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연결된 근데 사실은 오랫동안 각자 살아가고 있어도 연결되어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 이 소설에서 전혀 이제 걸리는 감정이나 인물에 대한 불이해 없이 되게 매끄럽게 그런 게 잘 스며들듯이 좀 읽을 수 있었던 것도 진짜 다른 표현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잘 썼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렇죠. 되게 정교하게 플롯을 짰을 것 같아요. 이 하나하나 어떤 지점에서 어떤 걸 배치할지를 이걸 뜯어보면 진짜 아기를 딱딱 맞춰서 정교하게 짰을 것 같다는 그리고 생각도. 그 납치가 꾸며낸 일이라는 게 드러난 것도 너무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되게 현실적으로 되게 그럴듯하게 그걸 알려주면서 막 엄청난 반전인 것처럼 꾸며내지도 않고 뭐 배신감이 있다거나 그런 감정도 별로 없고 그래서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 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 이렇게 편혜영 작가의 단편소설 리코더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볼 소설은 리터에 실린 플래시픽션 2편인데요. 조혜은 작가의 할로우 키즈? 네, 경희님이 일단 골라주셨어요. 사실은 이번에 플래시픽션은 다 고르게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네, 저도요. 그래서 사실 이 중에 뭘 골라 소개해도 이야기할 거리가 풍부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플래시픽션 코너를 읽으면서 점점 느끼는 게 이제 이 짧은 분량 안에서도 작가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포인트를 잘 잡아서 전달하는 게 점점 뭔가 달라지고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능란하게 약간 그러니까, 써내는 느낌? 네, 이 플래시픽션이라는 장르에 되게 적응해 가고 있는 모습이 좀 독자로서 신기하다라고 느껴져서 그게 좀 이번에 특히 더 그게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조혜은 작가의 소설인 할로우 키즈를 이제 소개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김혜지 작가는 지아튜브라고 유튜브에서 이제 어린이 채널 운영하는 지아라는 아이가 자기에 대한 어떤 폭력적인 그 촬영 현장이나 제작 현장에 대해서 스텝이었던 언니가 폭로하는 거에 대해 그 언니한테 근데 원망하는 편지를 쓰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한창, 그리고 유튜브가 이제 그 아동 채널을 좀 제재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그게 아이도 즐겁게 촬영을 하겠지만 그게 더 상업적인 효과를 거둘수록 강압적이거나 맞아요. 여기서 진짜 이 소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금은 자기가 선택이지만 어떤 외적인 이유 때문에 선택한 걸 수도 있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나오면서 그리고 좀 엽기적인 행각을 한다든가 아이가 막 진짜 뭘 많이 먹는 거를 찍는다든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서장원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유명 TV에 노출된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조혜은 작가의 할로우 키즈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일단은 이 약간 미스터리 풍의 묘한 누군가가 이제 어떤 아이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 이제 정황을 증언하듯이 말하는 톤도 매력적이었는데 사실은 유튜브라든가 이제 방송에 노출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유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어떤 작품들에서 좀 다뤄지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로우 키즈는 어느 날 좀 부모의 관심과 관리에서 좀 벗어나 있는 좀 소외된 유치원생 아이가 제이라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헬로윈 행사죠. 파티 같은 거에서 무대에서 어떤 연극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사라져 버렸다. 이게 내용의 전부기는 한데 약간 방치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내면서 그거를 우리가 뻔히 생각할 수 있는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집에서 좋지 않은 환경에 놓여서 좀 우울하게 혹은 천진하게 있는 아이라든가 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으로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그려낸 소설들이 조금 저한테는 익숙하다면 이거는 본인도 그렇게 좀 방치된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 유치원 교사가 자기와 좀 비슷한 존재로 보이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근데 그 아이가 왜 사라졌는지 나는 모르는데 그 아이에 대해 자기가 관찰했던 이야기를 좀 덤덤하게 얘기하는 게 되게 묘하게 그 헬로윈이라는 화려한 코스튬이 막 이렇게 있는 장면이랑 대비가 되면서 약간 성냥팔이 소녀 같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축제 한복판에 외롭고 좀 누군가의 손길과 관심을 기다리는 아이의 그게 되게 장면적으로 좀 선명하게 와 닿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설정에서 벗어나서 장면을 그려낸 게 좀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앞에서 달아주고 있는 다른 아이들도 폭력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정황으로 보면은 제이의 부모도 어쨌든 맞벌이를 하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 유치원이 프리미엄 영어 유치원이니까 아이에게 투자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인데 대신에 아이가 유치원에서 행사를 해도 오지 않고 어떤 코스튬 분장을 경쟁하듯이 엄마 아빠들이 꾸며주는데 제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또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드라큘라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용기를 냈는데 결국에 또 안 되고 그게 또 안 된 이유가 입김이 센 어떤 부녀회장의 아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사실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조카가 유치원 다닐 때 나중에 들었더니 정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 졸업식 누가 그 인사 고별사를 하고 누가 먼저 입장하고 이게 저는 아이들이니까 그냥 선생님이 좀 이렇게 성숙한 아이를 이렇게 내세우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떤 특정 어머니들이 그 전에 이거를 투표를 할 때 막 문자를 보낸대요, 밤에. 그 얘기를 듣고 여기에 이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진짜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닌 거죠. 근데 제이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아이이고 또 이 교사인 은주도 이런 것도 너무 디테일했어요. 엄마가 그냥 아이에게 9살쯤 된 아이에게 회색 티셔츠 5장 10,000원에 5장이니까 2,000원짜리잖아요. 그거를 그냥 관리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매일 물론 뭐 매일 세탁된 옷이긴 했겠지만 친구가 너 맨날 같은 옷 입는다고 냄새난다고 놀릴 정도로 아이에게 전혀 사실은 너무 실용주의로 키운 그런 게 좀 두어문단으로 막 이렇게 드러나는데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소설 안에서 그런 걸 되게 잘 포착한 것 같아서 좀 이 코너에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 방치된 아이의 실상 같은 것을 약간 이런 환상적인 기법을 네. 통해서 그려낸 게 저도 일단 신선했고,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방치되면서 약간 사각지대로 밀려난, 그래서 아예 우리 눈에서 사라져버린, 영어로 말하면 약간 인비저블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이런 에피소드 안에 녹여낸 게 저도 되게 좋았고, 약간 이제 물론 여기가 프리미엄 영어 유치원이어서 이 제이라는 사라진 아이가 그러니까 완전히 뭐 가난한 아이는 아닌데 그래도 어떤 여전히 그 부모의 손길이 가닿지 않는다는 건 다른 집 아이들에 비해서 어떤 자본적 계급이 낮다는 거겠죠? 약간 그런 부모의 계급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네. 아이의 계급. 결국 약간 자본에 의해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장치적으로도 흥미로웠고 안에 담고 있는 내용도 좀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표현이 진짜 그 맞다고 생각이 든 게 네. 얘기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네. 제이는 실제로 존재했을 때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 취급을 했는데 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관심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 맞아요. 경찰이 찾아온 거겠죠. 형사님이 찾아와서 네. 얘기를 하는 게 이 소설의 이제 전개 방식이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무대에도 있었고 유령 분장도 어설프지만 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는데 네. 그냥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갑자기 존재감이 드러난?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네. 의미상으로도 되게 묘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방금 또 드네요. 네. 재미있었습니다. 네. 네. 김세희 작가의 집으로는 네. 바로 다음에 실린 소설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 주제 테마가 노키즈하고 물음표잖아요. 네. 거기에 어쩌면 가장 가까운 소재적으로 가까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노키즈 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노키즈 존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사실 많잖아요. 담론이. 뭐 제가 노키즈 존을 완전히 소재로 한 단편을 읽은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는 저희한테 뭐 완전히 새롭거나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소재는 아니죠. 저는 네. 그래서 오히려 소설가들이 쓸 때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 화자를 잡아야 될지, 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쨌든 대윤리적인 문제가 네. 들어있는 그런 소재여서 어떻게 풀까 생각했는데 읽으면서 저는 되게 영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다 아는 얘기가 조합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읽고 나면 되게 머리를 좀 한 대 맞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감정적으로 말하면 되게 쎄한 감정? 네, 되게 서늘하고 쎄한 감정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줄거리를 간단히 얘기해드리면 뭐 여기도 짧은 소설이니까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닌데 일단 화자인 내가 나와요. 나는 민준이라는 아마도 뭐 한 2-3살? 어쨌든 그렇게 크진 않은 그런 아이 엄마고 그 다음에 나의 친구로서 정은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정은이라는 친구도 사랑이라는 딸을 키우고 있는 민준이와 비슷한 네 그런 이제 아이 엄마고요. 이 두 사람 다 처음에는 약간 노키즈 존에 찬성하는 그러니까 밖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잠깐 집 앞에 나가더라도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가장 감명 깊게 읽은 교과서가 프랑스 아이처럼이다.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도 물티슈로 테이블 같은 것을 훔치고 난 다음에 쓰레기를 전부 비닐에 넣어 들고 나오고 심지어 정은이라는 여자는 어떤 쇼핑몰에서 만난 한 아기 엄마에게 저러니까 맘충이라는 소리를 듣지라는 말까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두 사람이 어떤 꽤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정은의 아이가 똥을 싸고 약간 뒤처리를 하면서 좀 소란을 겪은 다음에 정은이란 사람은 이제 그 노키즈 존 자체에 반대하는 그런 아이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이다라고 이제 만든 모임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이 돼버렸고 화자인 나는 여전히 아니 뭐 노키존이 그렇게 대수라고 안 가면 되지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본인도
한강공원에서도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조차 이 아이가 되게 약간 혐오스러운 그런 피해야 될 대상 맞아.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갈 수 있는 곳은 집밖에 없다는 식으로 하면서 약간 집으로 쫓겨가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화자를 노키즈 존에 찬성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스스로 맘충이라는 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정한 것도 저는 좀 신선했던 것 같고 약간 그런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되게 역설적으로 화자를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비정한 현실이 좀 더 잘 드러나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노키즈 존의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아동 혐오나 약자 혐오에게까지 번지는 것 같은데 이 소설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사는 아름답고 세련된 도시에는 솔직히 아이가 어울리지 않는다. 유리문이나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나 모든 시설들이 장애 없는 성인들의 눈높이와 속도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자기 팔다리를 통제 못하는 아이들이 다닐 만한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서술함으로써 이 사회가 얼마나 비장애인 성인에 맞춰져 있는가, 그 외의 사람들은 배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 앞서 얘기한 문단만 보면 노키즈 존이라고 내걸지 않아도 사실상 대부분의 장소는 이미 노키즈 존인 거죠. 네. 전혀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네. 그리고 저도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 김세희 작가가 그려내는 소설 속 인물들은 늘 나를 어느 정도 공감되게 하면서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 안에서 나도 노키즈 존에 대해서 완전히 그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떠한 이유들로 그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만약에 나의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판단을 내리기를 보류하거나 네. 입을 다물게 되거나 조금 비겁해지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인물을 되게 잘 설정을 해서 네. 그런 나의 불편함을 내가 좀 모른 척 해왔는데 네. 이 소설처럼 좀 그거를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인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특유의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관찰력이 좋은 걸 수도 있고 네. 표현력도 이렇게 전달력 같은 거는 완전 진짜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게 특별한 인물은 또 아닌 걸로 네. 설정을 해서 인물 설정이 진짜 좋다,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매번 드는 것 같고 네. 저는 이거 읽었을 때 맘충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또 노키즈 존인 거잖아요. 네네. 혐오의 표현이. 그리고 마지막에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네. 이제 이 화자는 문득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들 사이에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동질감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네. 왜 그 강아지 산책시키는 여성들에 대한 좀 폭언이나 강압적인 그런 상황들도 많이들 이제 증언이 되니까. 네. 근데 근데 마지막에 그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좀 상스럽게 약간 들으란 듯이 네. 아 오늘 어린이들 겁나 많아 약간 이러면서 네. 좀 혐오의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집으로 가자 빨리 집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저 약간 82년생 김지혁 마지막 장면 같은 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되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처럼 굉장히 잘 봐놓고 마지막에 에이 근데 여자는 뽑으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맞아요. 뭐야 이거 약간 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소설도 약간 그런 아이러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아이러니 네.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절묘하게 마지막에 넣어서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네, 마지막 장면이 그 소설 전체를 확 살려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맞아요. 정은이 오히려 좀 주요하게 어떤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네. 정은은 이제 역할을 다 끝내고 이제 사라졌고 화자는 나가. 네, 나 혼자 남은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을 겪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근데 진짜 아까 경인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차마 입으로 꺼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네. 저는 생각 안 했는데 진짜 잘 쓰시는 것 같네요. 근데 정말 네. 노키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건 생겨나기 전에 없었어야 되는 일인 건데 네. 근데 아이가 있는 자영업 카페 하는 분도 네. 자기의 카페를 노키즈로 하는 걸 봤어요. 네. 친한 분은 아닌데 그래서
저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그러게요. 그거 진짜 이상하면서도 그분은 내 아이는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어쨌든 내가 일하는 네. 그리고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되게 그걸 분리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뭐 내가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네. 자녀가 있으니까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랑 똑같은 거죠. 맞아요. 나도 아이가 있지만 내가 쉬는 시간에는 노키즈존 찾아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어떤 기능성 같은 거를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 네. 되게 이상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혐오에 대한 판단이 네. 당연히 이거는 반박할 여지 없이 잘못된 거야 라고 해야 하는데 네. 우리가 좀 사는 사회나 환경이 그런 것들을 좀 아이러니하게 만드는 것들에 네. 대해서 네. 이 되게 짧은 소설 읽으면서 진짜 잘 포착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조예은 작가의 소설 할로우 키즈와 김세희 작가의 소설 집으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웹진 비유 2019년 11월호에 실린 정빛그림 작가와 김초엽 작가의 소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혜영 단편소설 리코더의 일부를 주영님이 낭독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천히 고요한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런 순간을 겪은 적 있었다. 붕괴가 끝난 후 잠시 어둠에 갇혔던 먹먹한 시간. 지금도 언제든 그날로 돌아갈 수 있었다. 수온이? 무영이 물었다. 상대는 답이 없었지만 어쩌다 낮은 숨소리를 들려주었다. 그 소리를 차분히 되새기다가 문득 수호가 말했던 마지막 말이 무엇일지 떠올렸다. 처음에는 수호가 말해주었는데 자신이 듣지 못한 줄 알았고 그 생각을 믿었다. 이제야 수호가 애당초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어떤 말은 내내 품고 있지만 결코 소리내어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도. 무영 역시 그 낱말을 삼켰다. 대신 천천히 수호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말인가 해주기를 기다렸지만 전화는 진짜 끊겨 있었다. 이제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남의 집에서 울 권리는 없는 법이었다.